우주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연결하는 신비한 징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솔라 시스템인 스페이스와 함께 하시면서 우주가 우리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연결하는 신비한 존재라는 말에 동의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드릴 이 신비한 우주를 함께 여행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행성은 바로 아름다운 고리를 자랑하는 토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UFO나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재밌으시다고요? 놀랍게도 뜻밖의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 이 흥미진진한 토성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낯선 모습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 사진은 사실 한 사진작가가 만약 우리 지구도 토성처럼 거대한 고리를 갖고 있었다면 어떤 풍경을 볼 수 있었을까를 상상하고 만든 사진인데요. 보시면 붉게 노을진 하늘 위로 수직으로 길게 가리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고리의 풍경을 볼 수 있죠. 사실 토성 주변에 고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랫동안 천문학자를 굉장히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원래 천문학자 갈릴레오도 자신의 망원경을 통해 토성을 관측을 했었고요. 토성 주변에 무언가 다른 행성에선 볼 수 없는 이상한 손잡이 같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릴레이 때는 이 망원경의 성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하게 토성 중심의 동그란 원반과 주변의 동그란 고리 형태를 구분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당시 갈릴레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토성에겐 귀가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로부터 수십 년 더 긴 시간이 지난 끝에 망원경이 더 좋아지게 되었고요. 비로소 천문학자 카시니 그리고 하이위 헌스를 비롯한 여러 천문학자들의 분석 끝에 토성 주변엔 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리가 어떤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지구에서 봤을 때 보이는 고리의 전반적인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고리의 존재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토성에서 발견된 고리가 마치 빤빤한 널빤지처럼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진 원형 고리 형태일 거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토성 표면에 그 어디에도 닿지 않은 채 적도 지방을 크게 둘러싸고 있는 빤빤한 판이 있다면 이건 사실 중력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각도가 기울어져도 금방 고리가 토성 바깥으로 벗겨 날아가진다거나 아니면 완전 다른 각도로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역학적으로 정말 이런 고리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뒤따라오면서 토성 주변에 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진 꽤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이 토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고리의 정체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토성 주변의 고리는 하나의 납작한 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수많은 얼음 부스러기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판과 같은 세계라는 걸 알고 있죠. 즉 따지고 보면 토성 주변의 고리는 하나의 커다란 구조라기보다는 수많은 작은 부스러기들이 하나하나의 위성이 되어서 토성 곁을 돌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시기에 토성을 관측하는지에 따라서 어떨 땐 토성의 고리가 크게 기울어져서 아주 넓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땐 토성의 고리를 약간 옆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얇게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토성을 에워싸고 있는 고리는 어느 정도 커다란 크기를 갖고 있을까요? 자, 만약에 토성 고리 한가운데 토성 몸통을 쏙 빼고 그 대신 우리 지구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고리는 굉장히 큰 크기로 지구를 에워싸게 될 텐데요. 대충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지구 지름에 비해서 토성 고리의 전체 지름은 거의 20배 가까이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러면 토성의 고리는 또 엄청 두껍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성을 에워싸고 있는 고리는 사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하나의 두껍고 얇은 원반 형태가 아니라 그냥 크고 작은 수미터 스케일까지 정말 크고 작은 부스러기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커다란 구름덩어리 같은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한 재밌는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A4 용지 하나를
토성 고리만한 사이즈로 넓힌다면 과연 넓어진 A4 용지와 실제 토성 고리 둘 중에 누가 더 두꺼울까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의 두께는 0.1mm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A4 용지 한 장의 너비와 두께의 비율을 비교한다고 치면 너비를 1이라고 했을 때 두께 비율은 0.0036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토성의 전체 고리의 너비가 30만 킬로미터에 달하고요. 전체 고리의 두께는 아주 얇게는 10m까지, 두꺼워봤자 1km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토성 고리의 너비와 두께를 비교하면 토성 전체 고리 너비를 1이라고 했을 때 전체 그 두께는 겨우 0.00000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히려 비율로 쳤을 때 A4 용지가 너비 대비 두께가 훨씬 두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토성 고리에 있는 모든 입자들을 다 끌어 모은다면 전체 질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재밌게도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토성 고리를 다 모아서 하나의 천체로 만약에 우리가 반죽한다고 치면 전체 질량은 1.5 곱하기 10의 15제곱kg 정도인데요.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토성 곁을 돌고 있는 작은 위성 중에 미마스라고 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미마스 질량보다도 0.4배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작은 질량밖에 안 모일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 질량의 거의 1000분의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질량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소행성 하나 정도 만들까 말까 한 질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적은 양의 물질이 아주 널찍하게 퍼져서 분포하고 있으니까 이 토성 고리라고 하는 구조가 정말 얼마나 얇은 구조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성 고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발견된 순서대로 토성 고리에게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토성에서 가장 뚜렷한 고리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고리가 A고리, 그 다음 가운데 흐릿하게 보이는 고리가 B고리, 그리고 더 안쪽에서 이제 메꾸고 있는 저 뚜렷한 고리가 C고리가 되겠습니다. 보다 더 나중에 관측 기술이 좋아지면서 저 A, B, C 고리 말고 바깥에서 발견된 희미한 고리들도 있어요. 저 희미한 안팎의 고리들은 순서대로 E고리, F고리, G고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토성의 고리를 관측을 해보면 유독 특히나 저 안쪽에 A, B, C 고리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깨끗하게 고리가 뚝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뚜렷한 간극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천문학에선 저러한 간극, 갭을 디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저런 여러 가지 간극들마다 다양한 이름들이 붙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A고리와 B고리를 구분하고 있는 저 뚜렷한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저 고리 사이 간극을 토성을 연구했던 천문학자 카시니의 이름을 지어서 카시니 간극, 카시니 갭 또는 카시니 디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리마다 뚜렷하게 여러 줄로 간극, 빈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저 사이에 또 다른 커다란 위성들이 맴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딱 저런 적당한 궤도마다 토성 주변에 위성들이 맴돌면서 주변에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던 작은 부스러기들을 다 집어삼키고 교통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와 엇비슷하게 궤도를 돌고 있던 작은 부스러기들이 다 진작에 더 덩치 큰 위성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고리와 고리마다 사이에 텅 빈 틈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목성도 작긴 하지만 부스러기 고리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목성 곁을 맴돌고 있는 고리와 이번 토성 곁을 맴돌고 있는 고리는 과연 똑같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목성의 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 재료와 토성의 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 재료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목성의 고리는 주로 암석 부스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토성 고리는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목성에서 고리가 만들어진 방식과 토성에서 고리가 만들어진 방식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목성의 중력으로 주변에 사로잡힌 소행성이나 위성들을 으스러뜨리게 되죠. 그러면 그 부서진 암석 위성들, 암석 소행성들의 부스러기가 그대로 목성에 붙잡혀서 계속 목성 주변을 작은 고리를 이루어서 맴돌게 됩니다. 반대로 토성고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토성 곁을 맴돌고 있던 여러 얼음 위성들이 오래전, 수십억 년 전에 크고 작은 충돌을 하면서 이런 얼음 부스러기 파편을 주변에 만든 것으로 유추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최근 천문학자들이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목성 주변에서 고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도 토성 주변에 얼음 위성들이 맴돌고 있듯이 아마 오래 전부터 다양한 얼음 위성이 돌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얼음 위성들이 서로 비슷한 궤도를 돌다가 서로 중력이 맞물려서 충돌하게 되었고, 그때 퍼져나간 부스러기가 지금까지 이 토성 주변의 얼음 고리를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토성의 경우에는 고리의 주 재료가 먼지 부스러기, 이런 암석 부스러기가 아니라 얼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은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토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가시광선 이미지 속의 토성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토성의 몸통 자체는 아주 어둡게 보이지만 토성을 감싸고 있는 고리가 굉장히 눈부시게 밝게 빛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임스 웹이 관측하고 있는 적외선 파장의 경우 이 얼음 성분에 반사된 빛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빛입니다. 이 물이 햇빛을 반사하게 되면 주로 대부분의 빛을 적외선 파장에서 반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성 주변에 고리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주로 물이 얼어있는 얼음이다 보니까 유독 적외선을 보고 있는 제임스 웹으로 찍었을 때 아주 밝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토성 원반에서는 적외선을 흡수하고 있는 대기 분자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목성과 토성 모두 덩치가 크고 강한 중력으로 주변에 부스러기들이 맴돌고 있는 이런 고리를 이루고 있지만 그 주요 성분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토성도 목성만큼 크진 않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육중한 중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자그마한 고리보다 더 바깥으로 멀리 벗어나게 되면 훨씬 거대한 먼지 입자가 붙잡힌 그런 고리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천문학자들은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이 토성 주변의 굉장히 먼 거리까지, 토성의 고리 한 100배 정도 거리까지 아주 넓게 먼지가 원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기도 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저 뚜렷한 고리에 비해서 굉장히 확연한 각도로 크게 기울어진,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고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두께도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관측한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체 토성은 아주 작은 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작은 점을 위아래로 펑퍼짐하게 에워싸고 있는 저런 두꺼운 먼지 원반 고리가 다시 토성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토성은 이런 크고 아름다운 고리를 수억 년 가까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비밀은 토성 고리 안팎으로 함께 토성 주변 궤도를 돌고 있는 여러 위성들과의 상호작용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토성의 가장 바깥 고리에 해당하는 F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F고리 안팎으로 안쪽에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위성이 돌고 있고요. 바깥쪽에는 판도라라고 하는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중력은 그 중심 천체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했죠. 따라서 조금 더 안쪽 궤도에서 토성에 바짝 붙어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토성으로부터 더 강한 중력을 받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토성 주변을 돌고 있을 겁니다. 이 F고리를 사이에 두고 안쪽에서 빠르게 돌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위성과 바깥에서 느리게 돌고 있는 판도라 위성이 서로 주고받는 중력 효과 때문에 이 F고리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팎에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느리게 움직이면서 고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위성들을 마치 양치기 강아지들이 양떼가 일정한 궤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지켜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위성들을 양치기 위성, 셰퍼드 세틀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고리의 궤도 안팎에서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다양한 위성들과의 협력 덕분에 토성은 자신의 아름다운 고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위성들과 고리의 중력적인 상호작용 방식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고리 사이에 아주 얇게 벌어진 틈,
아까 제가 간극, 디비전이라고 했죠. 그 디비전을 사이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위성의 움직임 때문에 그 고리 경계면에 있는 고리 입자들이 물결치듯 진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극을 사이에 두고 지나가는 위성들의 존재는 이런 고리에다가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출렁거리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물결치는 방식의 진동, 웨이브를 남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좀 사이즈가 작은 위성이 지나갈 때는 그냥 간단하게 수직으로 입자들이 쭉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토성 주변을 지키고 있던 카시니 탐사선으로 찍었던 사진인데요. 마치 빌딩 숲의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높게 솟아서 진동하고 있는 그런 먼지 입자들의 움직임까지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은 고리 입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고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성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위성들의 사례를 한번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왼쪽이 펜이라고 하는 귀여운 작은 위성이고요. 오른쪽은 좀 더 사이즈가 큰 이아페투스라고 하는 위성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유독 한 가운데를 따라서 납작하게 볼록 산맥 같은 게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오래전 두 개의 작은 위성체가 서로 중력에 이끌려서 충돌한 결과 만들어진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토성 주변의 위성들이 어떤 식으로 충돌하고 모양을 만들었을지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을 해보면 방금 보신 것처럼 원래는 동그랬던 두 개의 작은 덩어리가 충돌한 결과 지금 잠깐 납작하게 마치 만두나 파스타 면처럼 이런 독특한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또 최근의 한 관측에 따르면 토성 주변 고리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위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아기 위성의 탄생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잠깐 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잘 사진을 들여다보시면서 과연 어디에서 새로운 아기 위성이 반죽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뭔가 조그만한 반죽 덩어리가 고리 경계 바깥에서 새롭게 덩치를 키우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천문학자들은 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위성 후보에게 패기라고 하는 귀여운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토성 주변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고리 입자가 충돌하고 반죽하고 새로운 위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위성과 고리 입자가 서로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위아래로 진동하고 고리의 간격이 넓어지고 이런 다양한 복잡한 진화 과정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다면 토성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토성의 고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우주를 지켜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관측된 결과를 보면 토성의 고리 입자들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얼음 덩어리 입자들을 향해서 멀리서 태양이 쏟아낸 태양풍 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풍 입자가 싣고 있는 높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이 얼음 부스러기 입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얼음 부스러기들은 빠른 속도로 하나둘 승화, 증발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성도 앞서 이야기했던 목성과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자기장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성 주변에 에워싸여있던 고리 입자가 태양풍 입자를 맞고 증발해서 이온이 되어서 날아가다 보니까 이 토성을 감싸고 있던 자기장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성 고리를 채우고 있던 얼음 입자가 그대로 자기장을 따라 토성 표면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토성에 내리는 비, 토성 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토성 고리는 점차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스물스물 얇아지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토성 고리는 언제쯤 사라지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속도를 계산해 보면 앞으로 한 2억 년, 3억 년 안에 토성의 고리는 금방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또 다른 최근 관측에 따르면 토성 고리는 애초에 아주 오래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토성의 고리는 토성이 태어날 때 아주 먼 40억 년 전부터 토성과 함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토성 고리의 나이를 새롭게 계산을 해보니까 토성의 나이는 기껏 해봤자 1억 년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의 공룡이 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토성에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고리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절묘한 우연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토성의 고리는 40억 년 전부터 쭉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필이면 딱 1억 년 전에 뿅 하고 생겨서 잠시 예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딱 지금 토성이 가장 아름다운 고리를 가장 크게 두르고 있는 토성의 전성기를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토성에는 아름다운 고리도 있지만 또 다른 재미있는 구조가 또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토성 극지방에 숨어 있는 육각형 모양의 태풍인데요. 안타깝게도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안정적인 육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각진 형태의 태풍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아직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가끔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육각형 모양의 태풍을 재현하는 시도가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토성 바깥으로 도망가서 토성 주변 위성들에는 어떤 독특한 세계가 숨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토성 고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토성 고리에서 가장 펑퍼짐하게 가장 바깥에 옅게 보이는 고리가 하나 보일 겁니다. 자, 제가 그 고리의 일부분을 한번 쭉 줌인을 해볼게요. 아주 놀라운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눈부시게 작은 천체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천체가 이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부스러기 고리에다가 무언가 계속 입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저곳은 토성 곁을 맴돌고 있는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얼음위성입니다. 저 얼음위성은 놀랍게도 초당 300kg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우주 공간으로 토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목성의 위성 유로파 다들 기억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토성 주변에 돌고 있는 엔셀라두스 역시 이 토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얼음 표면이 쩍쩍 갈라지고 있고요. 그 갈라진 얼음의 협곡 틈 사이를 비집고 얼음 틈 아래 숨어있는 지하 바닷물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아마도 이 엔셀라두스 역시 유로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이 얼음 아래에 매장하고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엔셀라두스의 물줄기 속에, 저 바닷물 속에는 또 어떤 세계가 숨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직접 토성 곁을 맴돌았던 카시니 탐사선을 통해서 이 엔셀라두스가 내뿜고 있는 물줄기의 존재를 직접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엔셀라두스의 아래쪽으로 무언가 희뿌옇게 물줄기가 분출되어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거의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우주 간헐천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외선 관측을 통해서 이 엔셀라두스의 지도를 그려보니까 저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남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독 저 땅 얼음 지역의 온도가 굉장히 따뜻하고 높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얼음 아래 이 수온을 비교적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어떤 해저 화산과 같은 지역에 숨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또 다른 관측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지역 일대를 따라서 기다랗게 어떤 해저 산맥, 해저 화산이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아주 뚜렷한 온도가 높은 지역에 숨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저 지역을 참고로 뭐라고 부르냐면 마치 호랑이가 발톱 자국을 낸 것 같다라고 해서 타이거 스트라이프, 호랑이 줄무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호랑이 줄무늬에 해당하는 지역의 존재를 통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저 엔셀라두스의 깊은 바닷속에 어쩌면 따뜻한 바닷물이 유지가 되고 심지어 생명활동까지 가능할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보고, 해저, 심해 화산, 심해 열수공 같은 게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많은 양의 물줄기를 토해내고 있는 엔셀라두스 물을 직접 통과하면서 저 안에 어떤 성분이 녹아들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없을까요?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그 역사적인 탐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토성 곁을 맴돌고 있던 카시니 탐사선의 궤도를 살짝 틀어서 엔셀라두스 곁을 지나가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엔셀라두스가 남쪽에서 분출하고 있는 저 물줄기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물 성분 속에 어떤 성분이 녹아들어 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탐사를 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죠. 그 결과가 이런 연구 논문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탐사를 통해서 어떤 성분들을 발견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성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수소 분자였습니다. 수소 분자가 왜 중요하냐면 수소 자체는 되게 가벼운 성분이에요. 만약에 토성과 엔셀라두스가 처음 만들어지던 수십억 년 전의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너무나 이 태양계 공간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수소처럼 아주 가벼운 성분들은 그대로 재료로 쓰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소가 엔셀라두스 바닷물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건 처음부터 엔셀라두스가 만들어질 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엔셀라두스의 지하 깊은 바다 속에서 새롭게 수소를 만들고 있는 무언가 지질학적인 반응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깊은 바다 속에서 수소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기작은 지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심해 화산입니다. 뜨거운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심해 화산의 경우에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물 분자가 쪼개지게 되고요. 그러면 물을 구성하고 있던 수소와 산소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따로 놀고 있던 수소 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수소 두 개가 맞붙은 수소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엔셀라두스의 카시니 탐사를 통해서 엔셀라두스의 바닷물 속에도 수소 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증거는 어쩌면 정말 엔셀라두스의 지하 깊은 바닷속에도 뜨겁게 온도가 유지가 되고 미네랄, 광물과 바닷물이 화학적인 반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심해 화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현재 엔셀라두스의 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어떻게 상상을 하고 있냐면 어떤 다공성의 암석이 핵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다공성의 암석 속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어 갈 거고요. 그렇게 스며든 바닷물은 지하의 높은 온도 때문에 증발하고 열을 머금게 되겠죠. 그렇게 다시 따뜻하게 달궈진 바닷물이 얼음을 녹이게 되고 갈라진 얼음 틈을 비집고 우주 공간으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런 우주 간헐천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엔셀라두스 얼음 속에 어쩌면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 바로 심해 열수구, 심해 화산과 같은 지역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구에서도 천문학자, 생물학자들은 최초로 생명체가 탄생한 지역으로 어디를 꼽고 있냐면 바로 이러한 심해 화산입니다. 심해 화산은 비록 깊은 바닷속이어서 햇빛이 닿지 않는 아주 어두운 바다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뜨거운 화산 덕분에 따뜻한 수온이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게다가 또 바닷물 속에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화학 성분들, 미네랄, 광물들이 공급이 되면서 이런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셀라두스의 두꺼운 얼음 밑에도 이런 심해 화산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 외계 생명체를 여기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재밌는 점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안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게 된다면 그 첫 번째 현장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화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천문학자들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성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로파 또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엔셀라두스처럼 목성과 토성 곁을 돌고 있는 얼음위성에서 오히려 우리가 뜻밖의 외계 생명체를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너무나 흥미로운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토성 곁엔 아무런 탐사선도 곁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카시니라고 하는 탐사선은 결국 2017년 기나긴 탐사 미션을 마치고 토성 구름 속으로 다이빙하는 방식으로 미션을 끝마쳤어요. 앞으로 이어질 토성, 타이탄, 그리고 엔셀라두스에 가게 될 새로운 탐사 미션들을 기다리면서 토성과 관련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먼지 지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